아시안컵 결승전이 단 한 경기가 남았고요. 4강전에서 요르단을 만나게 됐는데 이번 경기는 요르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핵심 선수 중에서 몇몇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옐로카드 누적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오게 되면 김민재 선수 자리에 박진섭 선수나 정승현 선수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정승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 대회에 출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승현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요르단 같은 경우에도 왼쪽 측면 공격수인 올완 이 선수랑 왼쪽 센터백인 아잘린 이 두 명의 선수가 김민재 선수처럼 옐로카드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완 대신에는 알와닷이라는 선수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요르단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이 앞선에 있는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그리고 왼쪽 윙백인 마르디 요 3명에 더해서 이제 알리 올완은 빠졌지만 알와닷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4명의 공격진이 요르단의 핵심이죠. 요르단이 이 마르디를 왼쪽 윙백으로 배치하는 건 마르디가 원래는 측면 공격수인데 왼쪽 윙백으로 기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격할 때는 알타마리, 나이마트, 알와닷 그리고 마르디까지 요 4명의 선수가 아마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마르디가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이번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아잘린이라는 선수가 마르디의 뒤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이 선수가 센터백도 보고 왼쪽 풀백도 보거든요. 자연스럽게 포백처럼 형성이 되면서 마르디의 뒷공간을 커버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잘린이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당연히 요르단의 약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 아잘린 같은 경우에는 매경기 선발 출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왼쪽과 오른쪽을 돌아다니면서 요르단이 3백 겸 4백 이제 하이브리드 전형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바로 저 아잘린이었어요. 근데 이 아잘린이 없다 보니까 저 왼쪽과 측면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면 이제 뭐 수비 라인의 호흡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르단은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할 때도 우리가 요르단전에 그렇게까지 주도권을 많이 잡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전반전에는 요르단이 오히려 올라와서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요르단이 이렇게 올라와서 수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올라왔을 때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어느 정도 허용할 때가 많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건데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다소 왼쪽에서 플레이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왔을 때 이 나십이라는 3백에서 오른쪽 센터백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과감하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나십이 거칠게 몸싸움을 걸었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할 것 같다 하면 그냥 못 돌아서게 반칙을 해버리는 장면이 많았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센터백 나십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심지어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2명의 중앙 수비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압박해도 수비 숫자가 그렇게 부족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백의 이점을 활용해서 손흥민 선수를 엄청 적극적으로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수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요르단을 만났을 때 약간 요르단의 수비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고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있는데 요르단의 선수들이 이강인을 향해서 과감하게 막 달려가요. 달려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 쪽에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선수가 몰려있고요. 반대편에는 선수가 아예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반대편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할 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어낼 때도 마찬가지였죠. 조규성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인데 조규성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다 보니까 요르단의 수비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조규성을 마크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3백 중에 오른쪽 센터백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을 마크했었던 나십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됐죠. 근데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다가 나십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고 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르단의 수비가 무리한 태클이 들어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이 요르단이
매우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수비를 하다가 수비 라인에 허점이 나온다. 그리고 3백 중에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아잘린이 빠졌기 때문에 이 아잘린의 공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요르단의 수비를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투톱을 이뤘을 때는 조규성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조규성에게 패스가 넘어가고요. 조규성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볼을 떨어뜨려준다. 이 패턴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조규성이 내려갔을 때 요르단의 수비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우리가 요르단과 만났을 때 첫 번째 PK가 나왔던 것처럼 조규성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낸다. 이게 있을 거고, 만약에 조규성 선수가 안 나온다면 조규성 선수의 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정우영 선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황희찬과 손흥민의 뭐 투톱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황희찬 손흥민 혹은 뭐 황희찬 정우영 혹은 황희찬 이재성 이렇게 앞쪽에 조규성 선수처럼 키가 큰 선수가 아니라 보다 기동력이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됐을 때는 여기서 스위칭 플레이가 계속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는 황희찬이 뛰어가고, 황희찬이 뛰어갈 때 수비가 또 과감하게 황희찬을 따라가면 이때 정우영이 또 침투를 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정우영, 황희찬,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선 자원들의 장점은 오른쪽 왼쪽 중앙을 모두 달뛸 수 있는 약간 멀티플레이어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홍현석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위칭을 통해서 요르단의 공격적인 수비를 노리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공격 작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도 중원 싸움에 대한 약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습할 때 요르단이 중원을 거쳐서 공격으로 나가는 순간 요르단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좋다는 거죠. 지난 경기 요르단전에도 어떤 장면이 많았냐면, 아무래도 요르단이 3명의 센터백을 쓰고 있다 보니까 1명 정도는 과감하게 올라가서 중원 싸움을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늘상 4-4-2 전형을 쓸 때가 마찬가지지만 손흥민, 뭐 최전방위 투톱, 좌우 측면 공격수들 너무 좀 올라가 있고 좌우로 퍼져 있기 때문에 중원 라인에 선수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 3백 중에 한 명의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약간 둘러싸는 형태가 되면서 우리가 이 중원 싸움에 많이 패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패배를 하는 순간 특히나 앞쪽에 있는 알타말이나 알나이마트 이런 선수들에게 볼이 연결되면 이 선수들이 역습을 편안하게 나가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요르단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중원 라인에 우리가 약간 공간이 많이 발생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도 측면에 있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인데, 이때 우리가 이 요르단의 공격을 전혀 방해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도 사실은 우리의 선수들이 미드필더 라인에 단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선수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이 여기서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여유롭게 우리 수비 라인 앞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습을 할 때도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도 살짝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2명밖에 없다 보니까 한 명의 선수가 끌려가면 중원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는 선수가 알타마리, 볼을 잘 안 뺏기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기지 않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르단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 안쪽 공간을 활용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실점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골킥을 처리했다가 볼이 떨어졌을 때 요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요르단의 선수가 볼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요르단의 공격수가 볼을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슈팅까지 나왔는데, 슈팅이 우리 수비수의 몸에 맞고 앞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수비 라인 앞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또다시 선수가 없다 보니까 미드필더 앞 공간을 편안하게 내줬고, 여기서 떨어지는 볼을 요르단의 공격수 나이마트가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민재 선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아주 큰 약점이거든요.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직접 올라와 주면서 그래도 중원 싸움을 김민재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미드필더들이 약간 올라가 있을 때, 특히나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 있을 때 요 앞 공간을 상대 공격수들이 활용하는 순간 김민재가 어느샌가 올라와서 공격수들의 볼을 빼앗아 버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김민재 대신에 나오는 정승현 혹은 박진섭, 이 두 명의 선수는 아무래도 김민재보다는 수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정승현 선수가 나왔을 때는 약간 올라와서 수비를 하거나 커버하는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민첩성에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종종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김민재 선수 없이 경기를 치렀던 가장 최근 경기가 이라크전의 전반전이죠. 그 경기에서 김영건과 정승현, 이 센터백 라인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 약간 뒷공간의 민첩성이나 스피드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의 정승현 선수와 김영건 선수가 있고, 앞쪽에서 이라크의 공격수 2명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가 길게 들어오는데, 이때 정승현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라크에게 1대1 찬스를 허용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선방을 하긴 했지만 이게 아주 위험한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도 약간 길게 떨어지는 볼이었고, 이때 이라크의 공격수와 정승현 선수가 스피드 경쟁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서로 두 선수가 붙었을 때 여기서 이라크의 공격수가 먼저 볼을 치고 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민첩성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정승현 선수가 이라크의 공격수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또다시 놓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사실 아주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허용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르단의 공격수들이 이라크의 공격수들보다는 훨씬 빠른 편에 속하는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알타마리부터 알나이마트, 알마르디 이렇게 주전급 공격수들은 그래도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인을 형성을 했을 때 뒷공간에 대한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없을 때도 수비 라인에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비교적 김민재가 있을 때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난 경기는 우리가 요르단에게 역전을 당한 다음에 사실 김민재 때문에 우리가 추가 실점을 안 했거든요.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다음에 라인을 높여서 공격을 하다가 알타말이라는 이 선수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요르단이 역습을 하려고 했는데, 김민재를 일부러 왼쪽에 배치하면서 알타마리랑 붙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알타마리가 이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에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김민재 앞에서 좌절을 했습니다. 지난 2대2로 끝났던 요르단전은 우리가 요르단한테 질 뻔했던 경기였어요. 김민재 선수가 없었다면. 근데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기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희소식은 알타마리가 지난 경기가 끝나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지난 경기 중간에 알타마리가 교체가 됐는데 알타마리가 약간 허벅지와 사타구니 이쪽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교체가 되자마자 누워서 아이싱을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타마리가 100%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알마르디 이 공격 라인의 민첩한 공격력을 우리가 김영건과 정승현 혹은 박진섭 선수가 잘 막아주길 바라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뭐 요르단전도 마찬가지고 지난 호주전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력은 분명히 상대보다 좋은 축에 속하죠. 당연히. 하지만 모든 경기가 늘 그렇듯 토너먼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조별 리그 경기부터 지금까지 쉬웠던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이 더 좋지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그만큼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던 대로만 잘 하게 되면 이번 경기를 잡고 결승전에 충분히 올라갈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네요.